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개념 완성 세계사 우리 지금 7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서아시아 사료까지 다 봤고 이제 평가원 문제풀이 남았습니다. 평가원 문제 풀고 서양사 개관하고 이제 진짜 서양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교환은 우리 11페이지고요. 11페이지보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서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네,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볼게요. 가는 시아파의 도움을 자, 1번. 자, 1번.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야? 자,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시아파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보통 이제 두 개 왕조가 떠올라야 돼, 사실은.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아니면 사파비 왕조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했고 그래서 점차 시아파를 탄압했대요. 수도를 동쪽에 바그다드로 옮긴 후에는 그럼 두 번째 수도 바그다드.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사실 여기서? 시아파의 도움이 있었고요. 시아파의 도움과 바그다드가 나왔다. 그럼 사실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바스구나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조금 불안하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더 가볼게요. 이슬람으로 개종한 페르시아인은 관료로 대거 발탁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가에서 페르시아인들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중 알카리즈미는 알고리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뒷부분까지 가서는 뭔지 몰라. 알기 힘들어. 그럼 우린 이 두 개 가지고 아바스라는 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자,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국되었다. 자, 이스마일 1세에 의해서 건국된 거는 사파비드 1세였고, 전성기 때가 아바스 1세. 여기 가는 거고요. 자, 사산주 페르시아를 정복한 거는, 자, 정복한 거는 이슬람 세력이라고 표현하지 정통 칼리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몽골 세력의 침략을 받았다. 자, 시아파에서 아바스인데 얘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1258년에 멸망했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만 4번 선지, 5번 선지 봅니다. 자, 크림 전쟁에서 승리했다. 크림 전쟁에서 승리. 요 키워드는요. 뒤에 서양사 가면서도 배우겠지만은 크림 전쟁이 1853년부터 56년까지 있던 전쟁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거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자, 그 다음 투르프와 티의 전투에서 프랑카에 패배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풀었던 거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자, 이건 선생님 빠르게 지나갈게요. 나는 쿠션. 그리고 가는 끝에 10번? 잠깐만. 자, 2번 문제 힌트만 찾고 갈게요. 2번에 가만. 수도가 끝에 10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끝에 10번이라는 도시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럴 때 옆에 지도를 보라고. 옆에 지도를 보니까 로마 제국이 있고요. 로마가 있고. 오늘 로마 할 건데. 자, 로마 제국 있고. 오른쪽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쿠시안 왕조잖아. 그럼 로마와 쿠시안이 있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지. 그럼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를 찾으려면은 이때는 그러면은 사산조 페르시아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지 내려갔을 때 마니교가 등장하였다. 이란계통 이몽민이 세웠다면 나오고 있어. 자, 마니교가 등장한 건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마니교. 그리고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웠다.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달했다. 에프타리 침을 받아 쇠퇴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디글리엘 먼저 우리가 그때 판단을 했었을 거야, 디글리엘을. 그래서, 봐봐. 쿠션 왕조라서 우리가 그 간다라 미술 양식 여기 등등 얘기했었고, 리을은 굽타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을을 지웠을 거고, 디귿만 남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2번, 3번 선지거든? 그럼 기억과 니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자,
선생님, 사산조 페르시아잖아요. 사산조 페르시아.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은 사산조 페르시아.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습했으니까 기억할 겁니다. 자, 마니교가 등장하였다.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웠다. 선생님, 저는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물을 거야, 너네가. 안 그래? 물의 정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사선조 프레시아인지.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야, 나중에는. 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사산조 페르시아가 된다고 하면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한다 하면은, 기역, 니은, 선지가 어떻게 돼요? 다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 파트를 인도사만 풀어줬을 때는 여러분들 되게 쉽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잖아? 은근 헷갈릴걸, 이 문제? 실제로 나도 맨 처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는 좀 약간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사산조 페르시아라면 기역과 니은이 모두 돼. 근데 혹시 내가 인도사 하면서 이 문제 풀 때 내가 혹시 사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잘못 얘기한 거야, 내가 그거는. 자, 왜냐하면은 봐봐. 수도와 크테 10분이라는 거는 두 개 다 돼요. 사산조 페르시아도 됩니다. 파르티아도 됩니다. 하나 더 가자. 자, 쿠시안 왕조가 존재하던 시기고 로마가 있을 때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한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하여 동서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세계별 문제라서 되게 이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파르티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은 해당이 안 되고 니은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 니가 3번으로 가는 거지. 마니교가 출연한 건 사산조 페르시아 때가 맞습니다. 니은도 사산조 페르시아 되지만 파르티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건 꼼수로 푸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개념에 정확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어디서 힌트를 찾는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가 군주가 누군데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군주 중에 군주인 가가 카라만의 총독에게 인사를 전하노라. 그대가 총독으로서 카라만을 부강하게 만들면 그대는 나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 아라비아 등을 정복한 부친의 뒤를 이어 난공불락의 유세인. 참, 이 표현 잘 보세요. 베오그라드를 함락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요게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베오그라드를 함락했다. 자, 계속 갑니다. 함락한 이후 모하치 전투에서 승리하여 헝가리를 정벌하였노라.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헝가리를 정벌했다. 승리를 거둔 군대를 주둔지로 돌려보내고 궁정을 개선했대요. 나는 지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제압한다. 자, 요게 1번이었거든. 자, 2번은 합스부르크 왕가를 제압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거를 위해서 3번 뭐예요? 빈을 공격할 것이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나중에 그거까지 이어지거든. 그래서 그 계열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나오고 있고 요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가 군주가 누구가? 결국은 빈을 공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빈. 기억합니까? 자, 빈을 공격했던 사람. 끄덕거려야 돼. 그렇지. 술레이만 1세죠. 참고로 여러분들 궁금한 서아시아사 평가는 왜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각국사 특히 서아시아사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요. 서아시아사가 물론 서양사도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서아시아사를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계를 못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다 적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봅니다. 몽골 제국의 그 재건 티무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를 옮겼다. 서아시아사에서 이 선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굳이 쓰자면 메흐메트 2세인데 보통은 이렇게 선지를 내준 다음에는 콘스탄티누스를 많이 묻습니다. 자,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한 거는 메셀술 세림 1세였고요. 맘루크 왕조였지.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에서 격퇴했다 아바스 왕조. 5번 유럽 연합함대를 물리쳐 동지중해를 장악했다. 무슨 해적? 기억납니까 혹시? 그렇지. 트레베자 해전 1538년이었습니다. 됐지? 그래서 어우야 이 니트인데 니트에 이렇게 분필이 묻으면 좀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이런 문제 되게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네. 자, 봅니다. 신이 전능하심에 힘입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금 가왕조입니다. 항상 그랬지 가왕조가 무엇일까? 라는 걸로 들어간다고. 자, 이곳 헝가리는 10여 년 전에 이교도의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이교도는 러시아의 땅을 차지하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왕 벨라께서는 외교 역량을 발휘하시어 침략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교도가 다시 발흥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얼마 전 그들이 가를 공격하여 자 1번 바그다드 잠깐만 바그다드를 함락시켰다고요? 이거 가지고 힌트 찾을 수 있습니까? 약간 지금 대충 감은 온다 맞지? 칼리프 알 무스타신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성하께서 관할하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향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 그 성하께서 관할하는 자 이게 포인트인 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틀렸냐면은 그냥 콘스탄티노폴을 함락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위에 바그다드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 이걸 보니까 선생님 이거 혹시 막 메메트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생각으로 이 문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야 그래서 내가 사료를 꼼꼼하게 일하는 거야. 콘스탄티노폴을 함락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잖아. 뭐 누가 관할하는 성하께서 관할하시는 그 말인즉슨 이 성하가 누군데? 라고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쭉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봤어. 그래서 신의 교황이래. 이 성하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래. 교황이 콘스탄티노폴을 관할한다고? 뭐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 자, 이건 사실 서양사까지 배우고 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자, 결국 가 왕조는 사실 누구냐면 아바스입니다. 얘는 아바스 왕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1번에다 노란색 친 이유가 있죠. 바그다드가 라는 거. 이게 함락된다. 누가? 셀주크, 티르크 애들이 와서. 셀티가 와가지고 바그다드가 함락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1055년에 바그다드 입성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더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폴로 갈까 두렵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이어지는 게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1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파티마 왕조고요. 이스마일 1세에 건립된 거는 사파비 왕조. 시아파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죠.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서 개창되었지. 아바스 왕조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같은 경우 사산조 페르시아 정복한 건 어딥니까? 정통 칼리프였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 확장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이 문제. 테마 3에서 킬러임을, 적어놨잖아요. 테마 3에서 킬러임을 하게 됐다면, 테마 4에서는 실제 풀어볼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의 별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문제에 궁금한 거는,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는 거야. 근데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알아야 된다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야. 별표. 자, 적어봅니다, 여러분. 정답률 29%. 정답보다 오답을 더 많이 고른 문제죠, 이 문제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간지를 보자라는 거야. 자, 갑니다. 프로코피우스는 유목민으로 알려진 에프탈은 이 왕조의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애들이 이때 많이 낚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에프탈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맨날 얘네가 에프탈 하면 굽타 왕조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서 그래. 왜냐? 굽타 왕조가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한 건 사실이지. 팩트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내가
그 저번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글이 텍스트가 있는데 봐봐. 텍스트가 방위를 나타내는 위치나 방위를 나타내는 텍스트가 나온다면 무조건 그림으로 그리라 했어. 그래서 난 지금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생각이야. 자 봐봐. 이 왕족. 그러면 이 왕족 어딘지 몰라. 근데 봐봐. 이 왕족의 동북방 접경 지역에 누가 있다고? F탈이 있다고. 그럼 저는 이것도 지울게요. 자, 동북방에 F탈이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아, 그럼 여기에 F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F탈이 있대. 자, 근데 우리가 F탈과 굽타 왕조 사이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알아. 굽타는요. 굽탄, 자, F탈이 있을 때 굽타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굽타 서북부 지역에 F탈이 있었어요. 아, 자, 거기다가 더 갑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들은 남한의 비옥한 토지, 블라블라 샤라샤라 했고, 자, F탈은 이 왕조를 압박하면서 사실 이 키워드에서도 한 번 되는데 헷갈렸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잠깐만. F탈이 이 왕조를, 뭐지? 압박했다고? 왜? 근데 뒤에는 안 읽은 거지. 인더스강에서 티그리스강 유역에 이른 동서 교역망을 주도했다라는 포인트. 노란, 다른 색깔로 가볼까요? 인더스에서 티그리스 얘들아. 이거는 전작 안 보였던 거지. 봐봐. 굽타잖아요. 굽타 왕조 중심으로 인더스가 요렇게 흐른단 말이야. 겐지스 이렇게 해갖고. 티그리스는 이쪽에 요렇게 흘러요. 그럼 요범이라는 거야. 굽타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에 봐봐. 또 애들이 한번 헷갈렸던 게 한편 이후로부터야. 펀자브 지방 얘기 나오고 파탈리푸트라에 공정하니까 어느 정도 역사를 했어. 생사를 했어. 그래서 굽타 왕조 파탈리푸트라가 수도였지. 그래서 인도사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보시라고요. 그럼 여기 어디야? 굽타 왕조 320년부터 550년까지 있을 때 서아시아는 226년부터 651년까지 있어야 돼. 이 왕조는 사산조 페르시아인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사산조 페르시아고. 그럼 사산조 페르시아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요 시기에 첫 번째 그냥 로마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동로마가 있을 수 있고요. 동로마는 다른 이름으로 비잔티움이다 한다라고 했었어. 둘 중 하나네. 선지갑니다. 가즈니 왕조는 인도죠.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사원이 시크교의 황금사원이었고 인도 요거는 이제 무굴 제국되고 수도가 이스파한이야. 근데 이만광장 못 들었어. 근데 이스파한이 수도래. 그러면 야 수도가 이스파한이면 여기 아니니? 답이 아니죠? 그렇지. 자,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 비잔티움 제국 가까우니까 전쟁하겠지. 그럼 전화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4번으로 가는 거야.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렸더라고요. 우리 9번 문제까지 있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이건 수능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6번. 가왕족. 또 왕족 묻는 문제다, 맞지? 그럼 나 항상 생각, 어디?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사고과정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자, 첫 번째. 가랑 비잔티움 제국이랑 동맹을 맺었대. 우선 약간 너네 드는 생각이, 물론 내가 서아시아 테마에 넣었으니까 이런 서아시아 거라. 근데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팁을 알려드릴게. 내가 이 문제가 서아시아인지 서양사인지 뭔지 모르겠어. 선지 먼저 봐. 선지를 보니까 우르두어, 조로아스터교, 이스마일 1세, 투르프아티에 페베, 키루스 2세 나오고 있지. 우르두어는 무굴 제국이라서 인도사인데 선지 4개가 서아시아잖아. 대부분 선지 4개 이상이 하나의 테마, 하나의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지역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중국사 같은 경우는 아예 싹 다 5개 다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5개 그렇게 다 주는데 간혹가다 4개만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4개가 지금 2번부터 5번까지 싹 다 서아시아 아니니? 그럼 이거 서아시아구나. 그렇게 접근해도 굉장히 좋다는 거야.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라고 문제 얘들아 제발. 자, 그럼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잠깐만. 비잔티움 제국이 있을 때 서아시아가 어땠는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자, 비잔티움 제국은 395년부터 1453년까지 있었어. 자,
자, 그럼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은 게 후보가 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1번 사산조 페르시아 되지. 2번 정통 칼리프 되고요. 3번 우마이야, 아바스, 뭐 셀주크지로 뭐 다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럼 결론은 사산조 페르시아 이후부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계속 갑니다. 칼리프 우마르는 먼저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을 괴멸시키고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대. 이에 가는 까디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하였으나 결국 패전하였다. 이듬해 2열에 거친 공방전 끝에 자 수도 끝에 10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1번 두 번째 수도 끝에 10번. 자 그럼 여기서 잘 만났다. 이제 오른쪽에 범위에서 찾는 거야. 4번이 오스만까지 있을 거야. 옆에 뭐 티무르 사팝이 났는데 얘들아 여기서 끊겨야 되고 오스만도 일부만 될 거야.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수도가 크테 시폰인 것만 찾아봐. 얘는 수도 얘기 안 했고 애초에 우마이야 여기 어디에 다마스쿠스 여기는 바그다드 얘는 바그다드 입성했잖아. 그래서 셀주크 탈락. 오스만 수도 어디야? 우리 이스탄불인 거 말잖아. 그럼 얘도 아니지. 그럼 사손 페르시아가 답인 거예요. 이게 구평과 수능의 연결고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지? 자 그럼 그랬을 때 마지막에 볼게요. 샤이샤 야즈데 게레드 3세 몰라. 나는 다 몰라. 이 사람 어떻게 알아? 근데 요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들어가잖아? 그럼 가가 결국 사산조 페르시아인 거 확정 나와. 빼박이거든 이거. 너네가 그래서 코끼리 부대를 알면 더 사실 쉽게 풀겠지. 코끼리 부대를 알면. 근데 코끼리 부대 몰라도 된다고. 물론 알면 상식이 넓어질 거예요. 자 갑니다 선지. 그러면 사산조 페르시아인 거 알고 갑니다.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2번으로 가야죠. 조로와스토교를 국교화하였다. 자 우르드는 아까 무굴 제국, 이스마일리스는 사파비, 투르푸아티에 패배한 거는 우마이야, 키루스 2세. 자 키달리 아저씨 이름은 그세르크스스. 그렇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가인물 문제입니다. 가인물이 누군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이 10대부터 60대까지 삶을 나타낸 것 같아. 근데 보니까 10대에서 흑사병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얘들아. 흑사병의 유행이 언제냐면은 14세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우리가 서양사 배우고 문제 보면 되게 좋겠지. 근데 안 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14세기야. 이거는 양까지 유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나오지. 요게 15세기쯤은 돼야 될 거야. 보통 이제 재정복 운동 관련해서 이제 아라곤과 카스티아를 통합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럼 얘는 15세기까지 얘는 14세기로 볼게요. 14세기 1300년대입니다 여러분. 14세기 헷갈리지 말라고. 40대의 역사 소설 그렇지. 이분 할둔이라는 사람이 쓴 거였거든. 맞지? 그래 역사 소설 나오고 있고 50대 보니까 맘루크 왕조야. 아직 맘루크 왕조가 정복이 안 됐네. 그러면은 아직 뭐 1516년 이전이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60대 봅니다. 가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 거야. 별표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자 가라는 곳에서 맘루크도 공격을 하고 오스만도 공격을 할 거래.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힌트는 하나밖에 없다 얘들아. 사마르칸트에서 원정군을 이끌고 오자 맘루크 왕조의 술탄의 사절단으로서 협상을 전개하였다. 야 사마르칸트에서 끌고 오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티무르 왕조 아니니? 티무르의 수도가 사마르칸트거든. 우리가 배운 서아시아사에서 수도가 사마르칸트인 것은 티무르 왕조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화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맘루크 왕조 멸망시킨 사람 누구? 셀림 1세. 자 비행 공격은 술레이만 1세. 자 아바스 왕조로 술탄의 지위를 받은 거는 뭐 이제 셀주크 티르크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바그다드 점령하고 훌라고 올르소 세운 겁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정답 1번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되게 신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힌트는 사실 사마르칸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줄 친 이 세력이 또 어떤 세력인지 여러분들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라고 한다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조차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케스 1세가 가를 세웠다. 자 가는 서쪽 자 내가 방이 나오면 그리라 했지. 가가 나왔어. 서쪽 방면으로는 셀레우코스
사실 셀레우코스라 해도 누군지 몰라요, 맞지? 근데 동쪽에는 뭐가 있대? 박트리아가 경제를 했대. 그리고 뭐 카이사르 뭐에는 크라수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힌트라 굳이 잡자면은 크라수스의 군대를 격퇴했대. 그리고 마지막은 중개무역. 키워드는 2개밖에 없었어. 사실 요 1번, 2번, 4번 3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 선생님, 제가요 중개무역 한 편 이후로 그 사료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이게 사산조 페르시아인지 파르티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두 번째 간다. 크라수스의 군대를 격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유럽을 배우면 알겠지만은 1차 3두 정책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차 3두 정책 기원전 1세기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될 수 있니?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1번 힌트만 보시면 돼요. 박트리아. 자, 선생님 파르티아인데 왜 굳이 거기다 CF에서 박트리아를 가르쳐줬을까?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 세력은 우리가 가는 파르티아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이게 문제 수정이 안 됐네. 이 세력이 아니고요 가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 이게 왜 수정이 안 됐을까 모르겠다 나도. 이게 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보세요. 자, 페르세폴리스는 사산조 페르시아고, 그렇지, 이 파르티아는 결국은 이란 계통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어. 자, 군광구제 둔전명제는 비잔티움이었고요. 이슬람 세력의 침으로 유명한 사산조 페르시아, 니네베 왕립 도서관은 아시리아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풀고 이제는 우리 서양사 들어가는 거야.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입니다. 가의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하자 합의를 자, 가가 누구지 찾는 건데 자, 원래 기존의 합의를 통해서 칼리프를 선출해왔다. 이거는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얘기인 거지. 근데 얘를 갖다가 세습직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중간에 4대 칼리프인 알리가 피살당한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세습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 그럼 세습을 한다라는 포인트 소리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세습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우마이야 왕조가 넘어가는 거지. 정통 칼리프와 우마이야 그 사이 그거잖아.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지드 1세가 너네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야지드 1세 어떻게 할 건데? 교육 과정에도 없어요. 근데 나왔다는 이유는 추정을 하라. 그러니까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선지 갑니다. 자,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스파한은 사파베 왕조의 수도였고요. 자, 데브시르메 제도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정통 칼리프. 자, 단과의 탈라스 전투에 승리했던 아바스고요. 자, 정답 5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아시아사 문제를 모두 풀었고요. 자, 그럼 우리 노트로 가서 노트의 21페이지에 서양사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서양사랑 근현대사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도 이제 제국주의 파트 하고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이제 현대사 하면 끝납니다. 냉전, 탄냉전까지 하면은 세계사 전범위 개념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그 시작, 서양사의 개관부터 가보겠다는 거야. 자, 참고로 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양사 개관 들어갈게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의 서양사를 가르치기 앞서서 서양사가 기존의 중세 유럽까지는 거의 두 파트로 나눠서 들어가신다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서양사는 서유럽과 vs 동유럽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할게. 우리가 보통 배우는 순서를 먼저 얘기해 줄게. 우리는 보통 이제 맨 처음 그리스 배우고,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로마를 배우다가 로마가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는 두 개로 나뉘어요. 동로마랑 서로마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가 쭉 가다가 4세기경에 나뉜다 했어.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어. 그래서 이 동로마는 언제까지 가냐면요, 15세기 우리 하는 1453년까지 가는 거야.
그 동로마 제국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곳인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자 동로마 누가 멸망합니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지. 그리고 그 땅은 누가 차지해? 오스만이 차지해. 그래서 사실 동로마의 역사를 그렇게 깊게 배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인 거야. 동로마는. 오스만 제국 등장하면서 또 끝난 겁니다. 이미.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관련 있는 국가로서는 뭐 셀주크, 티르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한편으로 쌤이 러시아 쪽은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이후의 동로마사는 사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역사로 전개가 될 겁니다. 뭐 키예프 공국,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라고 하지. 키예프 공국이라든지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나갈 거예요. 키예프 여기 색깔 있지. 자 키예프나 모스크바 대공국이나 자 특히 모스크바 대공국과 키예프 공국이 합쳐서 이제 러시아라는 또 큰 나라로 하나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절대왕정 시기부터 해서 배울 겁니다. 자 한편 자 서로마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서로마 제국이 곧 멸망하고요. 이때 누가 들어온다? 게르만족 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게르만 그리고 좀 나가서는 노르만족까지 들어오고요. 참고로 여기 러시아는 슬라브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로마가 결국 멸망을 하고 게르만이 들어오면서 프랑크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프랑크. 자, 노란색으로 프랑크 왕국으로 이어지는데요. 프랑크 왕국도 왕조가 두 개로 나뉘어요. 메로베우스 왕조랑 카롤루스 왕조 두 왕조로 나눠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쭉 이어지다가 9세기쯤 되면은 나라가 쪼갈라져요. 그래서 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는데 결론은 이거인 겁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근데 이때 독일이 아니라 신성로마라고 불러야 돼요.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한편 이 노르만 애들이 들어오면서 등장하는 영국이라는 나라까지 나오게 됩니다. 노르만 왕조인 거지.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 중프랑크 같은 경우는 한동안 많은 속옷으로 쪼갈라져 있어요. 뭐 시칠리아 왕국, 뭐 나폴리 왕국, 또 교황령은 교황령대로 다 나눠져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페 왕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 왕권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은 좀 왕권이 있었어. 하지만 4개의 연합체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노르만 왕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뭐 헤이스팅스 정도 우리가 아는 이제 윌리엄 1세 그렇게 해서 쭉 가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게 한 13세기까지 이어질 건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르네상스고요. 자 이렇게 나라가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중간중간에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파트일 거야. 신앙로 개척이라든지 뭐 르네상스라든지 종교개혁 뭐 종교전쟁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뭐 크리스트교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또 왜냐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종교에서 어떻게 분열되는지 그것까지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세기 쭉 이어서 가다 보면은 동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우리가 다 이 서아시아에서 약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라는 나라도 이제 19세기쯤에 많이 독립을 하고요. 19세기에 그리고 이제 유럽사를 하면서 이집트라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프리카제 이집트 가끔씩 등장할 거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라 하면은 사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말고 뭐 나중에 세르비아라는 나라도 등장할 거고 이제 곧 1차 대전 가서 등장하는 거고 그래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프로이센이라든지 여러 또 나라들이 등장할 겁니다. 절대왕정이라는 테마에서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 있습니다. 바로 CR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영국혁명 1번 그다음에 저기 아메리카 쪽에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그래서 미국혁명 2번 그다음에 프랑스혁명이 3번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것들이 각국의 나라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그래서 이들은 약간 자유주의적인 개혁 색채가 보이고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 여기는 약간 민족주의 개혁, 민족주의 운동의 성향이 보이게 됩니다. 다 분열되어 있던 나라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거고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자유주의 개혁도 있고 민족주의 개혁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정적으로 IR이라고 하는 자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먼저 배우고 그 나머지 산업혁명들이 이렇게 전개되더라 라는 식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사에서 사실은 배우는 나라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간략해서 우리가 핵심만 잘 집어내면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서양사 같은 경우는 중국사도 그렇고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죠. 많으면 서양사 자체에서 6문제, 7문제까지 나가기 때문에 한 테마를 좀 잘 봐주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47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사 계관은 어느 정도 했고 47번. 자, 서양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서양사를 처음 배웠던 건 언제였냐면요. 우리 맨 첫 시간, 그러니까 그 1주차에서 우리 저거 했었습니다. 문명사 했었어. 기억납니까? 자, 문명할 때 우리 동유럽의 문명을 얘기하면서 에게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크레타 문명, 미케데 문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7번. 자, 폴리스부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스는 영어로 저렇겠습니다. 경찰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폴리스라는 게 왜 만들어지냐는 거지. 그럼 폴리스가 뭔데 생각하면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폴리스가 뭡니까? 자, 폴리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할게. 도시예요. 자, 폴리스 쉽게 말하면 도시인데, 자. 당시로 따지면 약간 도시 국가라는 설명이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첫 번째. 그럼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가겠습니다. 배경. 자, 당시의 고대는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막 도시국가들 만들어지는 시기였어. 자, 근데 산맥이 되게 높은 거야.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 있고 험준한 산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큰 통일국가를 만들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산지는 많고 평야는 적다. 그래서 통일 국가 형성이 어렵더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도시국가 형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립.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한 기원전 8세기경부터 해가지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폴리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거 다 어차피 여러분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봤던 거예요. 첫 번째, 아크로폴리스. 동그라미 1번,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쉽게 말하면 신전입니다. 신전. 신전이고요. 두 번째, 자, 동그라미 2번으로는 아고라. 아고라는 광장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뭐 시장도 열리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폴리스는 크게 자, 그래서 실제 폴리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중앙에 아고라가 있고요. 변두리 지역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것의 특징. 자, 이들은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결력이라고 해야 되지? 단합력 이게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동족 의식이 형성돼요. 근데 이러한 동족 의식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 자신들이 헬렌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야. 야, 나도 헬렌의 자손이다. 너도 헬렌의 자손이야? 그러면 우리는 헬레네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헬레네스 라고 하는데요. 자, 이 헬레네스 같은 경우가 너도 헬렌의 자식, 나도 헬렌의 자식. 그럼 우리 모두 위하다 그냥 투게더, 이거 투게더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각별하게 보여주는 행사가 있었으니 올림픽의 기원이 된다고 부르는 우리가 올림피아드죠. 자, 이런 식으로 유래가 돼서 지금 오는 날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이런 폴리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테네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8번 아테네로 갑니다.
자, 아테네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딱 두 파트로 두 꼭지로 나눠서 볼 거야. 첫 번째는 정치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는지, 원래 처음부터 민주 정치가 등장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거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쟁사입니다.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두 전쟁사를 보면은 아테네는 끝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지? 자, 여기를 우리 한번 적절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는요, 토기 동그라미 1번. 자, 원래는 귀족정이었어. 그러니까 귀족정이 무슨 말이에요? 자, 혹시나 지금부터 여러분 헷갈릴까? 앞으로 나오는 편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이 있고요. 귀족정이 있고요. 공화정이 있고요. 민주정이 있고요. 등등등 한 보통 4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 외에 뭐 우리가 나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헌군주제, 금권정, 참주정,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왕정은 뭐냐면요, 왕이 그냥 통치하는 정치인 거고요. 귀족정 같은 경우는 그냥 귀족이 통치하는, 귀족이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공화정 같은 경우는 약간 얘는 달라요. 얘는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고 그 대표에게 지지를, 자, 대표가 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해서 가는 방식이 공화정인 거예요. 대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민주정 같은 경우는 대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은 이런 민주정을 직접 민주주의라 하고, 이런 공화정의 형태를 갖다가 간접 민주주의, 다른 말로 대의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입헌군주제 같은 경우는요, 왕은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대부분 알아서 하죠. 의회에서 이제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금권정은 뭐냐? 돈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치 참정권을 부여하는 정치 형식이고요. 참주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독재 정치입니다. 참주라고 하는 이 직책을 통해서 독재를 하는 걸 우리가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무슨 정? 귀족정이었어. 근데 귀족정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생각을 해봐. 왜 불만이 많아지냐? 부유한 귀족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아,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플러스, 자, 노란색으로 중장보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 중장보병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중장보병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바로 전쟁인 거야. 자, 전쟁에는 장군도 있지만 병사도 있어. 장군은 주로 귀족층이 많이 맞는데요. 병사는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평민들이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어땠냐면은 전리품들 같은 거를 평민들이 주워서 갈 수도 있었어. 그랬기 때문에 중장보병, 그런 얻은 전리품을 통해서 이제 한 불로소득도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어쨌든 그런 소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평민권이 신장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중장보병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군대의 주력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자,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바로 뭐? 그렇지. 우리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거, 참정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들이. 당연하죠. 왜냐? 이들의 원래 사고는 부유하면 정치할 수 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2번, 자, 그럼 2번, 자, 노란색으로 솔론. 그래서 솔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야, 그래, 우리 인식은 돈 있으면 정치할 수 있다는, 야, 너네도 동의하지? 돈 있으면 정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바로 금권정. 무슨 말입니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가로 열고, 재산 정도에 따른 차등 부여. 이 금권정에 대해서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반발을 해요.
이거는 뭐 하자는 짓거리냐 하면서. 왜냐?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야, 4등급으로 구분해서 높은 등급을 맞아야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귀족들도 이 안에 못 들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3번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기원전 6세기경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 뭐냐? 이 금권정원에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진 거야. 그 사이를 틈타서 이 사람은 참주정을 하게 됩니다. 참주정이 뭐라고요? 독재정치라고 했습니다. 독재정치. 자, 이에 대해서 자, 결국은 기원전 6세기 말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자, 빨간색으로 4동업 4번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자, 이 사람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첫 번째. 야,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해. 부족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족제를 갖다가, 자, 부족제 우선 첫 번째 개편하거든요. 동그라미 1번. 부족제를 개편하는데, 부족 혈연 중심이 아니라, 거주지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거야. 왜 우리도 고구려 역사 배우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오부를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연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노란색으로 500인평이요. 라는 걸 만들어서 500명의 사람들이 그 의회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3번 도편 추방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는요, 독재 정치를 막겠다라는 거야. 자, 도편, 도자기 편입니다. 요만한 도자기 편이 있어요. 거기다가, 야, 이 사람 독재할 것 같은 사람 있으면 이름 적어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진호 적는 거야. 그럼 얘가 독재인데 이게 이 사람이 표를 되게 많이 받았어. 신진호가 표를 많이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나라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도편 추방제의 형식이다라는 건 거야. 근데 자, 이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아테네가, 자, 잠깐 여기서 포인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그리스가 이겼지. 왜냐? 델로스 동맹이나 뭐 펠로폰네소스 동맹 해가지고 여러 동맹들이 우욱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딱 전쟁을 했는데, 델로스 동맹이 굉장히 크게 성과를 내면서 그리스 아테네에도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 뭐랄지 아테네의 황금기다라고 부르면서 페리클레스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5번, 동그라미 5번. 자, 페리클레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우선 첫 번째, 우선 기원전 5세기 때 사람이거든. 자,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뒤 사람인 거야. 자, 이 사람 때는 첫 번째, 우선은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 민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장군과 같은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첨제나 수당제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뭐 수당, 중간점, 추첨제를 통해서 이제 뭐 관직을 부여하고 정치적인 이제 역할들을 맡기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러한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있어. 아테네 민주정치가 한계점이 있대. 왜?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노예들한테는 정치적 권한,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인 형태는 굉장히 진짜 지극히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야. 왜? 이것이 요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테네의 정치가 발달해 왔구나라는 것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출제되는 키워드는 500인 평해나 도편 추방제나 수당제, 추첨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자, 그럼 이게 있어. 선생님, 저는요 이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이렇게 가르치죠. 솔페클페. 네. 이 뒤에 이제 프랑크 왕국으로 가게 되면 클카피카 막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어쨌든 솔페클페.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한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제사를 배울 건데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자, 여기 들어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스가 이길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전쟁사.
자, 첫 번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1번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요. 자, 기원전 492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약 한 13년 정도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그럼 13년 동안의 전쟁에서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되는 게, 자, 굳이 여기서 출제를 한다면 사실 전쟁에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포인트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내신에서의 이야기고요. 자, 최근 3개년간에 기출됐던 걸 한번 찾아보자면은 폴리스에 관련해서 아테네가 한번 나오고 스파르타가 나오고 아테네 나오고 스파르타 나오고 보통 약간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왔다고 해봐야 최근은 아니지. 21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아클레이스티네스 나왔었고 작년도 수능 아니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 평가원에서 스파르타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가지고 막 나온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부담감 없이 그냥 차분히 들으셔도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누구랑 싸웠냐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체크 갑니다. 우선 첫 번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싸우게 되는데요. 무엇을 두고 싸웠는데?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그리스 입장에서는요. 소아시아 지역이 저 페르시아한테 뚫려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영토가 되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야. 한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침략해야지만 저기를 뚫고 나가서 유럽 사이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막고 있으면 좀 위험한 거지. 그래서 결론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을 두고 그리스나 페르시아가 싸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노트로 가보면은 아크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3번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전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3차례 가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우리 그 지도 잠깐 보면서 같이 갈게요. 자, 우리 교환 1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라톤 전투라든지 뭐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보통 요 3개의 전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동맹국들 간의 힘을 딱 모아가지고 결론은 네, 어쨌든 그리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나중에 아테네가 번영을 맡게 되고 요런 계기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테네의 번영을 이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나중에 무엇을 받게 되냐? 자, 노란색으로 델로스 동맹의 맹주직을 받게 됩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를 받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 맹주가 도대체 왜 좋은 건데요? 단순히 동맹이 짱이라서요? 그게 아니야. 자, 이 당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동맹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동맹들끼리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섬에 보관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맹주한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 이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가 맹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관리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 건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델로스 동맹이냐면 델로스 섬에 공동 금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델로스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트 계속 가볼게요. 한편 잘 가는 듯 하다가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거는 기원전 한 430년대쯤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뭐가 중요한데? 라고 묻는다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두 동맹이 싸움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이 왜 싸우게 됐냐? 자, 이 페리클레스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아테네 민주 정치가요. 사실 좀 불쌍하긴 한데, 자, 화살표에서 사후 중우 정치로 타락됩니다. 변질된다. 선생님, 그러면 중우 정치가 무엇입니까? 무리 중자에 어리석을 우자를 쓰거든요. 어리석은 무리들끼리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즉, 그냥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딱 그런 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의 이제 또 이권 다툼인 거죠. 과연 그 그리스의 뭐라 해야 될까? 지중해 와서 그리스의 제해권에 누가 장할 것인가? 그냥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갑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자, 이들이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 스파르타가 이긴다고요. 자, 스파르타가 이기는 this is 삼바. 300이라 하진 않겠죠. This is 스파르타라겠죠. 네, 영어 300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가 이기고서 한동안 얘가 주도권을 잡는가 싶었어. 잘 가는가 싶다. 그래서 정리를 보면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을 했어. 근데 누가 쳐들어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이러다가 이제 그리스 세계가 내분으로 인해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 의해 멸망하더라라는 얘기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가 일단락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 필리포스 2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알렉산드로스, 좀 이따 배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전제사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스파르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아테네를 이기게 된지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배경 한번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스파르타입니다.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아까 전에 This is 스파르타 막 얘기했었어. 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요, 되게 독특한 나라야. 자, 바로 1번 성립부터 갈게요. 우선 첫 번째, 이들을 세운 민족이 어딥니까? 부족이 어딥니까? 라고 본다면은 도리스인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자, 노란색으로 도리스인만 노란색 적어볼게요. 소수의 도리스인들이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원주민을 지배하는 형태더라.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는 하나로 묶는 무언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2번, 이들의 통치 형태는 바로 강력한 군사 통치 체제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 통치 체제를 통해서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자, 원주민들을 두 가지 형태로 예속 농민이거나 또는 반자유민의 형태로 만들어버려.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야지. 자, 이들은 예속 농민을 뭐라 부르는데요? 헤일로타이라고 부르고요. 헤일로타이. 그 다음에 반자유민들을 갖다가 페리오이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7살 때부터 해가지고 군사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나라죠, 사실은. 그래서 3번 교육. 7세부터 군사 교육을 받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고게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파르타 관련해서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 자, 스파르타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파르타의 부대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때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대 중에 이제 동성애 부대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왜냐?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정을 잘 이용을 한 거야.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뭐 사랑에 빠지면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 서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썰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알렉산드로스에 한번 그 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오는 게 그리스랑 스파르타, 그냥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어. 이 그리스 세계에서. 근데 아테네랑 스파르타랑 전쟁에서 아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겼어. 근데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얼마 안 가서 그리스 세계 내분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마케도니아 제국의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그 스파르타한지 아테네를 정복을 하게 되더라까지 온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번. 알렉산드로스 제국 가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 자, 표를 보면 막 성립부터 해가지고 막 쭉 나와 있지. 자, 우리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사실은 나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으로. 자, 첫 번째 1번. 두 가지 정리요. 자,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요게 기원전 334년입니다. 자, 동방원정을 갔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영토 확장의 의미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저 동쪽의 문화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동쪽의 시스템은 어떤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2번. 노란색으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는데요.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 땡땡.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이소스 전투가 어떤 전투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이제 전투를 벌였던 건데요. 여기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기게 되죠. 알렉산드로스가. 자, 이기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그쪽까지 쫙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동방원정한 거지, 쉽게 말하면은.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마우리아 왕조의 인도 통일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북인도 통일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우리가 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서 유럽과 뭔 소리야. 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을 거친 대제국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데 그것도 알아야지.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거야. 바로 동서융합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별표 돼 있죠. 별표 이렇게 적겠습니다. 동서융합 정책. 이 동서융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바뀌게 되는데요. 자, 바로 우리 1번, 2번 있습니다. 자, 1번에 첫 번째. 동방의 전제 군주제를 도입하더라. 그래서 이제 군주제가 이때부터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적인 교류도 많아지고요. 그거보다 사실 난 이걸 더 적고 싶어요. 자, 빨간색으로. 자, 2번.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더라.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건설을 해서, 자, 칸이 좀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어요.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콤마, 페르시아인과 결혼을 장려하는 등, 여러 가지 어쨌든 동서융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문화적으로 보여주더라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요, 이러한 잘 나갈 것 같던 알렉산더 나라가 어쩌다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멸망은, 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요, 알렉산드로스 사후 다시 세 개로 쪼갈라져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쪼개졌다가요. 이게 나중에 잠깐 시리아 아니야. 여러분 와이파이 껐습니다 그냥. 갑자기 시리아 반응이 좀 놀랐어요. 자, 어디서 순간 시리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30년경에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50번 알렉산드로스까지 끝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51번부터가 로마사예요. 로마사. 난 이 지금 한 로마까지 한번 달려가보고 싶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참고로 쌤이 원래 문화 파트를 같이 하면서 하는데 일부러 내가 문화를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52번 고대 유럽의 문화라고 해서 뒤로 따로 빼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로마를 잠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왜냐면 로마 정치를 한 번에 배우는 거 되게 좋기는 한데 오히려 약간 파트를 좀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51번 로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얘기할게요. 로마 정치사는 굉장히 긴 흐름을 갖고 있어. 그럼 긴 흐름을 가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우선 첫 번째, 자, 이거는 간단히 개관부터 하고 들어갈게. 워낙 양이 많아서 이거는.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로마의 정치사로 우리가 지금 할 건데, 로마의 정치사는 첫 번째, 파트 1. 파트 1은 공화정이에요. 그리고 파트 2는 재정입니다. 자, 재정은 쉽게 말하면 황제의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화정 우리 아까 뵀던 그 공화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 같은 경우 모든 사실 공화정이 평민권이 신장하면서 원래 시작은 모두 다 보통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이 로마 또한 사실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공화정으로 가는 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평민권의 신장이 반드시 필수가 되고요.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세계, 특히 고대 유럽사에서는요, 이 평민권이 신장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일반 평민들이 군장 보병으로서의 성장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단계가 생겨요. 그러면서 로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법률의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12표법이었다가 리키니우스법이었다가 호르텐시우스법이었다가 법을 좀 더 개정을 하면서 그들의 평민권을 보호해 주려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들이 영토 확장을 해서 전쟁터 영토 확장을 하잖아. 이탈리아 반도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근데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저기 밑에 북아프리카 쪽이랑 싸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름으로는 포에니 전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이제 자영농들이 많이 죽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땅을 차지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좀 그래야 약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하는데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라고 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하는데 실패해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살기 힘든 나머지 다시 노예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 자, 이런 걸 진압했던 사람이 뒤에 나중에 삼두정치, 아까 얘기했던 그 삼두정치의 한 사람입니다. 크라수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1차 삼두정치로서 해서 우리가 아는 한 사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후 꼭 카이사르가 죽고 나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바로 그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내가 방금 옥타비아누스 얘기를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랑 또 싸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이 썰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비로소 여기서 재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재정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지금 재정 얘기를 할 거야, 재정. 자, 재정으로 넘어가서는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해가지고 일명 오현제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돼요. 오현제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5명의 현명한, 이제 좀 현명한 그런 황제들이 쭉 이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팍스 로마니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의 평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군인 황제 시대로 이어지게 돼요. 군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다시 이제 뭐 콜로나투스, 콜로누스, 부자의 소작인데 등장하게 되는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런 군인 황제 시대가 계속 한 284년까지 235년에서 한 3세기 즈음에 계속 되다가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야, 로마라는 땅이 너무 크다 하면서 4개로 쪼개서 통치하자. 4분할 통치를 얘기하고 이때부터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후에 즉위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뒤에는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크리스토를 막 국교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 요 세 시기 때 재정에서의 꽃을 피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흥기라고 부르죠. 로마의 중흥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가 2개로 쪼갈라지고요. 그래서 요런 로마의 정치사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타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 1번 공화정 수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적었던 거예요. 펜을 들고 우리는 1번 정치 동그라미 1번 공화정 수립 부터 가기 전에 정치 있죠. 거기 땡땡에서 기원전 8세기경에 라틴인이 테베레강 유역에서 건국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로마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공화정이 성립된 결정적 계기는요. 자, 기원전 6세기경에. 거기 우리 적을 때가 좀 작게 적어줘요. 기원전 6세기경에 왕정에서 귀족정. 그래서 귀족정도 하나의 공화정의 형태를 띌 때가 있습니다. 알겠지? 귀족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관직들과 의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정이 되고 여기서 집정관과 원로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로원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하면 되게 좋았겠지, 자기들도. 근데 기원전 5세기로 가게 되면요. 자, 평민권이 신장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죠? 평민권이 신장된다. 그럼 이거는 뭐야, 생각해봐. 자, 항상 같은 루트야. 자, 1번 상공업이 발달해야 되고서 상공업의 발달. 자,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뭐로써? 중장보병으로서. 중장보병.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더 많은 불축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군대를 장악하고 정치적 실권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장군에는 귀족들이 많아. 근데 그 밑에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민들이 많다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 일반 평민들로 이루어진 이 병사들이 자신들 따로 그냥 파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업해서 야, 우리도 우리 정치적 실권 이거 줘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산철수라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기원전 494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노란색으로 2번. 그래서 결국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하게 되죠. 자, 이 호민관직을 설치하게 됐는데요. 호민관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냐면은 보세요. 얘네는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다.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야, 나 안 해. 나 그거 허용 못 해. 너네 그거 평민들의 권리 해치려는 거 아니야? 못 해. 안 해. 하는 거부권 쓸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호민관은 어디서 우리가 뽑아서 올리냐? 바로 평민회에서 이제 차출합니다. 이제 선출합니다. 평민회에서 선출해서
해서 올리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3번. 그래서 초반에는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자, 빨간색으로 1번 12표법. 요냥 기원전 450년 경이에요. 여기 450년. 그래서 이 12표법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게 왜 나왔냐.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막 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만든 법이야. 따라야 돼. 막 이렇게 평민들을 괴롭혔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표법은 이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2번은 리키니우스 법입니다. 뭐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어우, 발음도 어려워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그냥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리키니우스 법은 기원전 367년에 등장했던 법인데요. 자, 이 법은 뭐냐면은 그거야. 두 명의 집정관이지. 자, 집정관은 우리 귀족들에서 뽑았던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집정관 두 명 중 한 명은 어디서 선출한다? 평민에서 선출한다. 평민 중에서 선출한다. 그럼 점점 귀족들의 정치가 아니라 이게 민들의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느껴지는 거지. 자, 다음 3번은 호르텐시우스 법입니다. 자, 기원전 287년에 나온 건데, 자, 호르텐시우스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 평민회에서 했던 결의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원래 그 전까지 사실은 그래도 귀족들의 결의나 이게 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보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우리, 두 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적어보자. 우선, 평민회의 결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더라. 두 번째, 법률상으로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4번에서 하나 쫙 돼 있죠. 그래서 4번 갈게요. 4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적어볼게요.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반도 통일. 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서, 자, 안에는 통일했어. 근데 문제가 이거야. 우리가 그 일본사 할 때도 배웠는데요. 그 일본이 그 센코쿠 시대 때 왜 이센코쿠 시대에 정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자, 자기들 안에 계속 그런 게 있으면 내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서 나는 자기들 안에서는 통일을 꽤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 발생할 것 같은 거야. 이거 시선을 돌리자라는 거지. 그래서 5번 갑니다. 자, 왼쪽에 지울게요. 그래서 5번. 자, 노란색으로 포에니 전쟁. 자,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전 146년. 자, 이거는 누구랑 누가 싸웠냐면요. 이때 로마 대 카르타고의 싸움입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명장 누구? 한니발. 로마의 명장은 스키피오. 로마의 장군이 스키피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우리 자료 볼게요. 자, 거기에 몇 페이지 갈 거냐면요. 4페이지에 포에니 전쟁 보세요. 4페이지. 3번 로마의 발전과 문화라고 해서 왼쪽에 포에니 전쟁에 대한 그 지도를 넣어놨습니다. 자, 거기 대표적으로 자마 전투나 칸나이 전투. 두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투거든요. 그 외에 바이쿠라 전투도 있긴 한데 한니발이 진짜 대단한 게요.
그쪽으로 해서 막 섬 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이탈리아까지 넘어와요. 되게 멋진 사람이야,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 노트 난다. 나 다시 노트로 넘어가서. 근데 누가 이겨요? 로마가 이겨요. 이거 색깔에서 쓰인 파란색으로 쓸게 그냥.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로마의 승리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도 정보가 오네. 우리 칸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알겠지?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럼 여기가 지금 하나의 속주가 된 거거든요. 이 속주에다가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를 갖다가 속주로 만들고 총독을 파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많이 로마라는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인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6번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선생님, 도대체 갑자기 개혁이요? 자, 우리가 모든 역사를 배웠을 때 느낀 게 뭐냐면은, 개혁이라는 게 등장하려면은, 그 전에 어떠한 문제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 맞지? 어떠한 문제점, P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등장하는 거잖아. 장거정의 개혁도 그렇고, 왕안석의 개혁도 그랬고, 탄지마트도 그랬고, 메이지 유신도 그랬고, 개혁이라고 하면 항상 앞에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개혁이 갑자기 시작했을까? 갑니다. 1번, 배경. 도대체 로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에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돼요. 왜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냐 하면은 바로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유력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유력자들이 노예제 대농장 운영하거든. 바로 왜냐고 물었으면은 라티푼디움 때문이야. 라티푼디움 때문이야. 이 라티푼디움이 아까 얘기했던 노예제 대농장인 겁니다. 이 라티푼디움 때문에 기존에 잘 먹고 잘 살던 이 자영농들이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선생님 라티푼디움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왜요? 자, 전쟁이 끝나면 항상 우리가 있어. 전쟁이 끝나면요, 인구가 감소하고요, 국토는 황폐해져요. 농사를 지을 농지가 부족해집니다.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되게 특징이 있는 게,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노예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 근데 이 전쟁 노예들을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갈게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노예 대동전을 하니까 거기서 싼 값으로 막 생산물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건 거지. 그거에 대해서 자영농들은 싸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싸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라티푼디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혁을 두 가지를 안을 제시해요.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요,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그냥 티베리우스라고 적을게요. 얘는 농지법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요. 농지법.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농지법. 선생님, 농지법이 뭐예요? 자, 농지법 이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토지를 가지는 걸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농민에게 그 제한시킨 토지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의 목적은 자영농을 살리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는요, 곡물법이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깨지는 것 같아요. 곡물법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데, 곡물법은 뭐냐면은 곡물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졌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부러진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막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이제. 방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자, 그래서 농지법과 곡물법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다? 자용농을 살리자. 이거야. 근데 3번 결과. 성공했을까요? 성공하면 다행이지.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귀족들을 반대.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귀족파랑 평민파랑 대판 싸우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7번 갑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어. 기원전 73년에서 이제 71년까지 있던 일인데, 검투사 노예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반란 왜 일으켰을까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살기 힘드니까 그러겠죠. 살기 힘드니까 반란을 일으켰겠지. 그래서 이 검투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사의 혼란이 좀 더 가중되고 약간 사회가 이제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 군인 정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8번입니다. 8번. 자, 노란색으로 8번. 삼두 정치입니다. 삼두 정치는 말뜻 그대로야. 머리 3개. 삼두. 3명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1차랑 2차로 나뉩니다. 그래서 1차 한번 정리해볼게요.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자, 1차 삼두정치 때 대표적인 사람들. 아까 누구? 카이사르 하면 여기, 아이고야. 야, 안 되겠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렇게 3명이었고요. 당시 이제 요 스파르타쿠스에 나는 이렇게 지난 사람이 크라쿠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반대파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얘는 이제 죽고요. 얘 양아들이었던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2차 삼두 정치를 또 이끌게 되는데, 자 우리 그거 보면 이제 밑에 재정 성립이라고 9번 돼 있을 거야. 자 근데 2차 밑에 한 줄 더 있죠. 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요, 이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가 지금 정적이잖아. 정적인 동시에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야. 되게 고민이 됐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여동생을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으니까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는 건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 건드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쪽으로 가던 중에 이제 이집트 도착을 해서 보니까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어. 그 사람은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건 사실 이것도 하나의 직책인 거고 당근왕건 같은 거고, 뭐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3세 막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를 못 빠진 거야. 그래서 와이프, 여동생 와이프로 있는데 막 둘이 정보를 나눴던 거지. 근데 한날은 옥타비아누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 여동생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진짜 클레오파트라가 예뻐. 나도 거기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로부터 그 여자를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둘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안토니우스랑 다시 이제 누구랑 편을 먹었냐면은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편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레피두스는 거의 그냥 잊혀져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전투, 그게 바로 기원전 31년에 있었던, 적어볼게요. 악티움 해전. 기원전 31년입니다. 요게 이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의 전쟁이었고요. 그 결과 누가 이겼냐 하면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두정치였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옥타비아누스가 이 둘을 없애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로마 제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로마 다 끝내고 10분씩 좀 길게 쉬는 걸로 갈게요. 자, 오른쪽 치우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로마 정치를 한번 복습하고 전체 문화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제정 성립. 그래서 별표 누구? 그렇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제정의 선두주자로 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프린캡스라고 불러요. 프린캡스라고 하는 제1시민의 직위를 자처합니다. 두 번째, 자, 원로원으로부터, 자, 노란색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라는 칭호를 받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체제 개편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군제나 뭐 체제 개편, 또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속주 뭐 등등의 일들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건은 출제되는 부분 사실 이 두 개인 거예요. 알겠지? 뭐 굳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존엄한 자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10번 갑니다. 10번 로마의 평화. 말 그대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현제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현제 시대. 이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 이제 유명한 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이자 황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11번 군인 황제 시대입니다. 그럼 연도를 쓰면 안 적어놔서 한번 적어볼게요. 235년에서 284년. 자, 군인들이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군인들이 정치에 들어오면서요, 더욱더 혼란해지고요. 왜냐?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야. 50년간 한 36명 정도? 26명. 26명 정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거의 한 명당 2년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당연히 국정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때 이민족의 잦은 침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국내 정치에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연히 쳐들어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 쳐들어오면 그게 바보 등신인 거죠. 자, 이민족의 잦은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 여기 배웠던 여기 라티푼디움처럼 이때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또 콤마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요. 약간 라티푼디움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콜로누스가 뭐냐? 부자유 소작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는 소작인들이지. 이 부자유 소작인들을 갖다가 경작을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게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 이제 이 군인 황제 시대, 잘 가는 게 아니지,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의 잘못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잘못 가는 상황을 바로 잡은 사람이 있다 했어. 누구였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 했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12번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래서 이 황제 같은 경우는요, 우선 첫 번째 전제군주제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편이 진짜 잘 나온다. 제국의 4분의 1 통치.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갖다가 4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왜 배웁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서요.
알겠지? 제국의 4분의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2명, 부황제 2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좀 이따 가면은 자 13번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배울 거예요. 13번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황제 때도 마찬가지로 이 황제 때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하게 되는데 그것도 2명의 황제가 연합해서 오케이 해서 나갔다는 게 알 수 있어요. 보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사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왜냐? 로마가 그 사이에 굉장히 사실 뭐 네로 황제 때도 그렇고 크리스트교에 대한 박해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박해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니라 박해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자 크리스트교는 우상숭배 배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느님만 믿는다 얘기를 했어. 근데 당시 네로 황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도 믿어. 나도 신이야. 근데 크리스트교에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막 그래서 콜로세움에 막 매달아가지고 콜로세움에 막 막대기 꽂고 거기 매달아서 막 부모들을 매달아 놓고 자식들을 막 풀어놓는 거야. 근데 그 자식들이 막 뛰고 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그 자식들을 잡아먹게끔 만들고요. 그것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부모들 갖다가 화형을 시켜버려요. 되게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그리고 이거를 또 좀 더 확대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이건 뭐냐? 이 공의에서 뭘 결정하는 거냐면은 크리스트교 중에서 아타나시우스파라는 게 있고 아리우스파라는 게 있는데 어느 쪽의 것을 오케이 해서 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때는 아리우스파가 되게 많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니케아 공의에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동안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많았다가 이후에 점점 이제 아타나시우스파가 많아지고 지금은 거의 다 아타나시우스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다. 세 번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스로 천도. 여기 언제다? 330년. 그래서 굉장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전성기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4번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자, 이 황제 때 같은 경우는요. 자, 노란색으로 크리스트교를 국교하더라. 참고로 여기 하나 적어보자면 여기 밀라노 칙령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거입니다. 공인. 국교까지는 아니고 이 종교를 믿어도 돼라고 해주는 정도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그냥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 정지사까지 쫙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후에 잠깐만 언급하자면은 자, 이후에 동서 로마로 분리되더라 하는 거고요. 서로마 같은 경우는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동로마는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더라 라는 것까지 쫙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진짜 역대급 러닝타임일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내가 길게 수업했다는 그 느낌 하나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좀 길게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고대 유럽의 문화 정리하고 자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로마 정치상도 복습하고요.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